오늘은 함께 음악을 듣지 않고 혼자 쉬고 싶다고 여자는 말했다. 남자는 얼굴을 돌리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이제 그 남자의 방에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여자는 남자에게 기대가 생겼고 그 기대는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4월의 피크닉. 우혜령. 여자는 뚱뚱했다. 사춘기에 살이 찌기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몸매는 웬만한 가게에서 파는 옷이 맞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 흔한 미팅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여자는 남자들이 자기를 바라보거나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는 데 대해 일찍 단념을 했다. 멋을 내지도 않았다. 그래봤자라고 생각해서였다. 성적에 맞추어 들어간 평범한 학과에 흥미를 잃은 여자는 틈만 나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두꺼운 미술 전집들을 펴고 미술관에 간 것처럼 한 장씩 오래 바라보았다. 달리 할 일이 없어서였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다른 학생들과도 친구가 되기 힘들었다. 여자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 학교 앞에 있는 만화가게에 드나들면서 만화에 큰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화장도 하지 않고 파마하지 않은 머리를 뒤로 묶은 채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만화를 보던 그녀에게 만화가게 주인이 의외의 제안을 했다. 자기 먼 친척벌이 되는 만화가의 조수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다. 만화가는 꽤 이름 있는 사람이었고 일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망설이다가 여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수업이 없는 날 여자는 만화가의 집에 가서 가는 붓을 들고 만화의 밑그림을 그리는 배다 작업부터 배워나갔다. 검은색으로 공간을 채워 넣는 일이었다. 깔끔하게 일처리를 해나가자 섬세한 무늬를 입혀나가는 스크린 톤 작업이나 흰 물감을 입혀서 먹을 지우고 여러 가지 화려한 모양을 입혀내는 화이트 작업까지 배울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일은 지루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대로 재미있었다. 생각보다 보수도 나쁘지 않아 꾸준히 꾀부리지 않고 일해 혼자 자립할 돈은 벌 수 있었다. 나이 많은 만화가는 대체로 여자에게 무덤덤하게 대했고 일 이외에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의부증 증세가 있는 만화가의 아내가 여자 조수들을 언제나 몰아내다시피 하는 바람에 남자를 쓰기도 했지만 섬세한 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다시 여자 조수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만화가게 주인이 지나가는 말처럼 했지만 여자는 개의치 않았다. 만화가의 아내는 남자의 마음을 전혀 끌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여자에게 질투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자는 그 일을 붙박이로 맡아 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연애하고 결혼할 때 여자는 축의금을 들고 찾아갔다. 처음엔 부럽기도 했지만 나중엔 다른 세계의 일처럼 보일 뿐이었다. 조용히 돈을 내고 혼자 앉아서 여자는 뷔페에 놓여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만 먹으라고 닥달하던 어머니도 반찬을 집으려던 젓가락을 든 손을 때리던 아버지도 여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자 그냥 내버려 두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모아둔 돈으로 여자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이제 여자는 더 바랄 것이 없었다. 결혼한 오빠와 함께 사는 부모는 그녀가 독립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30이 넘자 둘러대던 중매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여자는 불평 없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만화 그림을 보조로 그리는 일거리는 끊이지 않았다. 이제 여자의 삶은 안정되었다. 여자가 돕는 만화가는 점점 더 유명해졌고 그의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많아져서 그런 일은 언제까지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자는 생각했다. 낮 동안에는 만화가의 사무실에 가서 일을 했고 간혹 일이 밀리면 집에 자료들을 가져와 편집 작업을 하기도 했다. 다른 조수들도 많아졌지만 여자의 위치는 확고했고 만화가도 까다로운 만화가의 아내도 여자에게는 호의적이었다.
질투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자신의 입장을 여자는 별다른 불만 없이 받아들였다. 시간이 날 때 여자는 비디오 가게에 가서 비디오를 빌리고 시립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빌렸다. 여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의 작은 부분과만 접촉을 했고 영화 책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경꾼처럼 바라보았다. 여자는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자들처럼 그들의 상대가 된 남자들을 사랑했다. 아무 제한이 없는 사랑이라 누구의 방해나 비웃음도 받지 않고 여자는 여러 가지 다른 공상을 할 수 있었다. 만화 작업에 필요한 일을 하고 연락을 할 수 있게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와 휴대폰, 텔레비전 한 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작은 옷장 하나 정도가 여자의 집안에 있는 가구의 전부였다. 주방에는 필요한 그릇 몇 개와 냄비 두세 개, 작은 전기밥솥 하나만 자리 잡고 있었다. 여자는 특별한 요리를 하지도 않았고 만들어 놓은 반찬을 사거나 최소한의 음식만 장만해서 혼자 먹었다. 점점 사람들과도 만나게 되지 않고 부모도 더 이상 별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 여자의 핸드폰으로 오는 전화는 일을 주문하고 독촉하거나 약속이 변경될 때 오는 만화가의 전화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돌려주지 못한 비디오를 반납하라는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었다. 일이 바빠서 미처 보지를 못했거나 주인공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몇 번씩 다시 보느라고 반납이 늦어질 때도 있었다. 여자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 다이어트를 시도해 본 적이 2번 있었다. 한 번은 양약이었고 한 번은 한약이었다. 그리고 결과는 약의 맛처럼 쓰디 썼다. 약을 먹고 나면 식욕이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졌다. 한약은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 20kg 이상 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그러나 결국 거기서 제시한 방법은 굶으라는 것이었다. 조금 빠지는 기미가 보였던 살은 다시 찌고 돈과 자존심은 함께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여자는 날씬해지는 것도 칭찬도 관심도 사랑도 단념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먹고 싶은 것들을 먹고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책들을 읽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생각이었다. 혹시 일이 줄거나 없을 경우에 대비해 수입의 반을 꼬박꼬박 저금했다. 여자의 능력을 눈여겨본 만화가게 주인이 혹시 자신의 만화를 한번 그려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지만 여자는 지금 그대로가 좋다고 거절했다. 골치 아프게 머리를 쓰고 싶지 않아서였다. 단순 작업을 하고 단순한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그냥 단순하게 살고 싶었다. 한 번은 집을 방문했던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중년 여자 2사람에게 거의 문책을 당하다시피 하기도 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르쳐 주겠다는 것을 알고 싶지 않다고 막았기 때문이었다. 목적 없는 삶은 의미가 없고 의미 없는 삶은 절망이라고 2 여자는 문 앞에 선 채로 누누이 설명했다. 여자는 자신의 삶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고맙다고 공손하게 말했다. 2 여자는 좀 당황했는지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급히 전할 말이 있다고 해서 문을 열었던 게 실책이었다. 여자는 뚱뚱한 여자 코미디언 한 사람이 목숨을 걸다시피 감량을 한 다음에 새롭게 사람들에게 다가오려고 했던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코미디언이 텔레비전에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남자에 대한 동경을 보이는 장면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즐겁게 웃고는 했었다. 갑자기 살이 빠진 코미디언은 여러 가지 악성 루머에 시달려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살이 붙어서 나온 다음에야 사람들에게 덜 비난을 받게 되었다. 가만히 보면 참 괜찮은 얼굴인데 왜 그렇게 두턱이 지게 사느냐고 혀를 차며 말을 건네던 동네 슈퍼 아주머니에게 어색하게 웃어 보이고 나온 다음에는 그 가게에 다시 가지 않았다. 그 후로는 혼자서 그냥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면 되는 할인마트나 24시간 편의점에 주로 다녔다. 너무 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여자가 보조 작업을 하는 만화의 주인공들이 여자를 대신해서 끊임없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들어대었기 때문이었다. 날씨가 몹시 추운 연말, 옆방에 누군가가 새로 이사를 왔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이삿짐들이 차에 실려 있는 것을 보았지만 누가 온데도 별 관심은 없었다. 어차피 서로 사귀거나 오작가작하는 사이가 될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부터 이사 온 사람이 밤 12시가 가까운 시간인데도 음악을 틀어놓는 바람에 몹시 시끄러웠다. 그러다 말겠지 하고 참으려고 했지만 허술하게 지은 집의 벽을 통해서 들리는 음악 소리를 한밤에 듣고 있는 건 고역이었다. 음악은 어렵고 장중한 고전 음악들이었다. 저쪽 방에 사는 사람이 항의를 해주기를 바랄 수도 없는 게 옆방이 바로 복도 끝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언제나 딱 12시가 되면 음악 소리는 그쳤다. 한 번은 10시경부터 음악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이제 2시간이나 더 들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낙담이 되었다.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여자는 용기를 내었다. 집에서 입던 홈웨어 위에 코트를 입고 옆집 방문을 두드렸다. 남자가 문을 열자 여자는 당황스러웠다. 죄송합니다.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밤늦은 시간에는 좀... 중년인지 청년인지 애매한 나이의 남자는 큰 키에 마른 몸매였다. 그는 오히려 자기가 더 당황해하면서 옆집에 들리는 줄은 몰랐다고 주의하겠다고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밤에 음악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여자는 당황스러웠다. 누가 자기에게 비디오를 보지 못하게 하거나 책을 강제로 읽지 못하게 한다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어쩌면 저 사람도 음악 듣는 게 유일한 낙일지 모르는데 나 때문에 못 듣고 지내게 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여자를 덮쳤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일주일 동안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자 여자는 다시 용기를 내었다. 옆집 남자가 들어오는 기척이 나자 조금 후 문을 두드렸다. 남자는 문을 열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음악 소리가 아직도 들리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자는 더듬더듬 말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드렸던 말씀은 조금만 작게 해달라는 거지 음악을 듣지 말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이 저 때문에...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 그래서 음악 소리가 안 들리기에요. 사실은 그냥 들으셔도 좋다고 조금만, 아주 조금만 작게 해주신다면. 그런데 남자는 멋쩍은 미소를 띄었다. 나도 남한테 폐를 끼치고 싶진 않아서 이불 두 채로 오디오를 쌌어요. 그리고 나도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여자는 미안했다.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나도 음악이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작업하기에 좀... 작업이라야 사실 조용한 장소에서 정신 집중이 필요한 일은 아니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냥 출판사 보조하는 일이에요. 여자는 어쩐지 만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남자가 불쑥 말했다. 음악이 싫지 않으시면 들어오셔서 한 곡 들어보실래요? 여자는 깜짝 놀랐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니에요. 난 전혀 그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오디오 하나만은 제일 좋은 걸 갖다 놓았거든요. 여자가 어쩔 줄을 모르자 남자가 옆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들어오세요. 남자의 눈빛은 맑았다. 지금 시간도 너무 늦었고. 여자는 입 밖에 내지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엉뚱한 한마디를 보태었다. 또 나는 너무 뚱뚱해서. 괜찮아요. 옆집인데 어때요? 여자는 거절하면 스스럼 없이 말하는 남자가 무안할까봐
망설이다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정말 방 가운데로 끌어낸 스피커에 이불이 덮여 있었다. 여자는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스피커가 덥겠어요. 남자도 따라 웃었다. 사실은 얼마나 고민을 했다고요. 회사 다니면서 밤에 음악 듣는 거 하나가 인생의 낙인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어제는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부동산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여자는 다급히 손을 내저었다. 안 돼요. 정말 아니에요. 나도 비디오 보기나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누가 그런 걸 못하게 하면 못 살 것만 같거든요. 그날 여자는 방 한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오디오에 덮인 이불을 벗기고 남자가 틀어주는 브람스의 현악곡을 들었다. 음악을 들으면서 여자는 눈을 감았다. 젖어드는 안개비처럼 가슴속을 헤집고 음악 소리가 들어왔다. 보세요. 정말 우리 영혼으로 스며드는 음악 아닙니까? 남자는 정중하고 여자에게 친절했다. 음악을 들으면서 남자가 타주는 허브차를 한 잔 마시고 여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낯선 남자의 방에 그렇게 불쑥 들어간 일은 처음이었다. 밤에 늦게 들어온 여자를 위험한 줄도 모르고 돌아다닌다고 나무라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냥 둬. 누가 저렇게 생긴 애를 건드리려고 들기나 하겠어. 그날 밤 여자는 자리에 누워 울었다. 눈물은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무슨 감정인지 잘 알 수는 없었다. 정중하게 자기를 대해준 남자가 들려준 음악과 따뜻한 차 한 잔. 남자는 그 후에도 음악을 크게 틀지는 않았다. 가끔 새 음반을 사오면 여자 방에 문을 두드려 음악을 들으러 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자는 남자의 방으로 가서 음악을 들었다. 방에 돌아와서는 자기가 좀 더 아름다운 여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랬다면 경계심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다른 남자의 방에 가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한 번은 남자가 말했다. 웃는 모습이 참 좋아요. 여자는 놀라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남자는 길거리에서 마주칠 때 간혹 다시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여자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았다. 여자는 가슴이 뛰었다. 방에 돌아와 여자는 샤워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다가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았다. 여자는 새삼스럽게 낙담했다.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여자의 몸은 아름답지가 않았다. 텔레비전 광고며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들보다 2배는 될 것 같은 몸매가 새삼 부끄러웠다. 이제 여자는 살아가는 일에 의욕이 좀 생겼다. 직접 만화를 그려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자신 없어서 물리쳤었던 여자는 만화가게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잘 생각했다고. 원래 재능이 탁월한데 뭐 때문에 남의 뒤치다거리만 하느냐고 하면서 만화가게 주인은 우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좀 그려보라는 당부를 했다. 여자는 집에 돌아와 초록이라고 이름 붙인 여자의 캐릭터를 그려보았다. 나이를 알 수 없는 씩씩하고 착한 여자가 그 이름의 주인공이었다. 초록이는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낙천성을 잃지 않고 잘 웃으며 기가 죽지 않는 여자였다. 아이디어가 좋다고 후속편을 더 그려달라는 주문이 들어왔다. 여자는 그 주문을 받고 의욕이 생기기보다는 덜컥 두려움이 앞섰지만 시간을 좀 넉넉히 달라고 말했다. 남자는 직장의 일이 12시 전에 끝나 일주일에 한두 번 10시쯤 들어오는 날에는 을의 여자와 함께 음악을 들었다. 여자는 그와 함께 있으면 거부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 편안하게 쉴 수 있었다. 그하고 있으면 커다란 몸을 감추거나 가리느라고 어색하게 앉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 여자는 밤에 무엇을 먹지 않았다. 앉거나 누워서 비디오를 볼 때 먹던 과자며 초콜릿 같은 주전부리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여자는 혼자 있을 때도 라디오를 틀어 음악을 듣게 되었다. 신기한 일이었다.
음악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흐름을 끌고 마음속으로 들어와 고통을 잊게 하는 힘이 있었다. 어느 날 여자는 자기가 읽은 책 이야기를 남자에게 했다. 매맞고 굶주리고 지친 어린 제재가 라임 오렌지 나무에게 민기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 늘 찌푸리고 다니는 덩치 큰 포르투갈 아저씨와 우정이 싹트는 이야기들을 여자는 들려주었다. 6살 난 제재가 사람들 앞에서 귀를 잡히고 엉덩이를 맞은 다음에 너무 창피하고 분해서 이 다음에 크면 꼭 그 아저씨를 죽이고 말겠다고 결심하는 이야기도. 그러다가 유리가 박힌 발을 치료해준 아저씨와 친해지게 된 제재가 마침내 그를 허물없이 뽀르뚜까라고 부르게 되는 이야기. 아버지에게 늘 두드려 맞고 살고 있다고 제재가 고백하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남자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난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니까요.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가슴 속에 행복의 태양이 빛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두드려 맞은 제재가 포르투카에게 울면서 하소연하는 장면을 들려주면서 여자는 자기 이야기처럼 가슴이 뭉클했다. 제재는 자기처럼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나쁜 아이는 기차에 뛰어들어 죽는 게 낫다고 말하지만 아저씨는 제재를 달래주고 피크닉에 초대를 한다. 피크닉에 따라간 제재는 믿을 수 없이 행복한 시간을 아저씨와 함께 갔지만 그 후 아저씨가 기차 사고로 죽은 것을 알고 열병에 걸려 죽을 만큼 앓는다. 여자는 책을 펴고 제재의 마지막 고백을 읽어주었다. 사랑하는 마누엘 발라다리스 씨,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48살이 되었습니다. 때론 그리움 속에서 어린 시절이 계속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언제라도 당신이 나타나서 제게 그림딱지와 구슬을 주실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의 사랑하는 뽀르뚜까,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구슬과 그림딱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 아내 사랑에 만족하기도 하지만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절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시절, 우리들만의 그 시절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바보 왕자가 제단 앞에 엎드려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사랑하는 뽀르뚜까,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우바뚜바에서 1967년.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여자가 읽어주는 내용을 듣고 있었다. 다 읽은 다음에도 남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갑자기 남자의 어깨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격하게 울고 있었다. 여자는 아무 말도 걸지 않았다. 전에 본 영화에서처럼 남자의 어깨를 감싸주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하고 싶은 마음도 한순간 들었지만 주제넘은 짓 같아 엄두를 낼 수 없었다. 공연한 짓을 해서 이상한 여자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다. 여자는 자기 앞에서 우는 남자를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다. 울음이 잦아든 남자는 제재의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우리 아버진 미친 듯이 나를 때렸어요. 어릴 적 내 꿈은 아버지가 죽든지 내가 죽어서 그런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였죠. 아침이면 눈 뜨고 삶을 시작하는 게 두려웠어요. 여자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두려운 느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자 새끼가 그게 뭐냐. 매가 날아오기 전에 빠지지 않던 말은 남자 새끼였죠. 나는 마음 약하고 고분고분한 아이였어요. 어째서 아버지는 뚜렷한 잘못도 없고 저항할 힘조차 없는 나를 하루가 멀다 하고 때렸을까? 몹시 불행해서 나도 불행해지기를 바랐던 것일까요? 어머니도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너무 바빴고 다른 사람들은 내게 관심조차 없었죠. 사는 건 언제나 공포였고 오로지 내 소원은 맞지 않고 그날을 넘기는 것이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독립했잖아요. 여자의 말에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집을 뛰쳐나온 건 고등학교 때였지요.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말하자면 굴러다니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집보다는 다 좋기만 했어요. 요행이 머리는 좋아서 초등학교나 중학생 가정교사를 하면서 전전했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네요. 나중에는 이런 공상도 해보았죠. 어머니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체면 때문에 겉으로 노출시키지는 못하고 그 죄의 씨앗이 갈갈이 해체될 때까지 두드려 패려고 들었던 것일까. 세상에는 용서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원래 마음은 자식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여자는 위로라고 하는 자기 말이 스스로에게도 공허하게 들렸다. 아버지는 과연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경멸했던 것일까? 도대체 어째서였을까요?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건 내 마음이 좁은 탓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너무 어린 나이에 미움에 가득 찬 얼굴을 대면하고 매를 맞으면서 손상된 마음은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나도 맞지는 않았지만 남자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열에 들뜬 사람처럼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말로는 나 때문에 헤어지지 못한다고 했지만 어머니도 교수라는 자신의 사회적 명성에 금이 가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실업자처럼 건들거리는 아버지와 그래서 헤어지지 못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결국 내 생각 같은 건 아무도 안 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교수셨어요? 여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동떨어진 소리를 했다. 말하자마자 후회가 되었다. 지금은 아주 명사가 됐죠. 이름을 대면 누군지 금방 알 거예요. 여자는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그저 막연히 남자가 자기에게서 조금 더 멀리 물러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신기한 건 죽을 생각은 없었다는 점이에요. 아버진 늘 나가 죽어버리라고 외쳤지만 살아본 적이 있어야 죽죠. 나는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놈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보고 싶었어요. 죽더라도 그런 경험을 한 후에 죽고 싶었죠. 여자는 하마터면 나도 그랬어요 하고 말할 뻔했다. 잠시 침묵한 후 남자는 말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랑이라고 믿어지는 사랑이 내게 나타났어요. 천사처럼 보이는 여자였죠. 미친 듯한 사랑에 지친 여자는 내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렇지만 난 지금도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꼭 내게 돌아오리라고요. 여자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었구나. 마음이 다른 데 있어서 그렇게 쉽게 내게 방문을 열어주었구나. 그리고 또 내가 너무 뚱뚱해서 자기를 여자로 대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또 아무도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만화가의 아내처럼 그러리라 생각했으면서도 여자는 남자의 고백이 가슴 아팠다. 갑자기 남자가 놀라운 제안을 했다. 우리도 제재와 뽀르뚜까처럼 피크닉을 가면 어떻겠냐고. 생각에 잠겨있던 여자는 당황스러웠다. 어디로? 무엇을 입고? 여자는 태양과 눈부신 자연 앞에 흉한 몸매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어머니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런 몸매를 하고 있으면 어떤 남자도 너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다. 너는 평생 외롭게 살다가 죽게 될 거야. 왜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니? 왜 자기 인생을 위해 그 쉬운 투자를 하지 못하느냐고. 아버지는 멸시하는 시선으로 여자의 몸매를 훑었다. 여러 번 여자는 생각했었다.
이렇게 필요 없는 존재라면 기차에 뛰어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린 제재처럼.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면 어머니나 아버지만이라도 나를 사랑해주세요. 라고 여자는 말하고 싶었으나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여자가 대학생일 때 집안의 자랑거리이던 미인 언니는 의사하고 결혼했다. 머리가 뛰어난 오빠나 예쁜 언니에게 치여 사는 삶은 늘 고달팠다. 식구들이 놀러 갈 때면 여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빠졌다. 식구들도 다행스러웠는지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여자는 혼자 집에 남아서 냉장고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꺼내어 혼자 먹었다. 당연히 살은 빠지지 않았다. 방에 돌아온 여자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자연스러운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거나 비웃더라도 피크닉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것이 피크닉을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랐다. 영화에서 본 것처럼 붉은 빛이 도는 체크무늬 담요를 깔고 대나무로 짠 네모난 뚜껑이 달린 바구니를 그 위에 놓는 그림. 호숫가에 앉아 바구니에서 꺼낸 과일이며 샌드위치를 먹는 그림. 호수에는 백조가 떠 있고 흰 구름은 하늘 위에 유유히 떠 있는 그림. 여자가 만화에서 많이 밑그림으로 그려본 장면들이었다. 자기 일생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해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다. 그러나 여자는 망설였다. 나하고 같이 있는 걸 사람들이 보는 걸 남자가 어색해하지 않을까. 밖에서 밝은 대낮에 남자하고 같이 앉아있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쑥스러웠다. 남자는 나하고 함께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마른 편인 남자와 뚱뚱한 여자가 함께 다니는 건 만화의 한 장면처럼 우스꽝스럽지 않을까. 피크닉에 맞게 입을 만한 옷도 없었다. 한 차례 몇 벌의 옷만 번갈아 입어온 여자는 숲의 녹색에 맞는 밝은 옷이 필요했다. 여자는 남대문 시장에 큰 옷을 파는 곳에 가서 큼지막한 베이지색 원피스와 녹색 카디건을 샀다. 백화점에 가서 피크닉 바구니와 붉은 끼가 도는 체크무늬 얇은 담요도 하나 샀다. 집에 돌아와 사들고 온 바구니를 내려놓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어보았다. 옷은 잘 맞았다. 생각처럼 어색해 보이지는 않았다. 녹색 카디건을 그 위에 입자 그런대로 검정색이나 회색 옷을 입은 것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다. 그날 밤 남자가 방문을 두드리자 여자는 웃는 얼굴로 음악 초대에 응했다. 그가 웃는 얼굴이 좋다고 말한 이후 여자는 전보다 자주 웃었다. 그리고 피크닉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남자는 반색을 하면서 이번 주말에 함께 가자고 했다. 시간도 넉넉히 얻어놓았노라고. 하루에 돌아오려면 멀리 가기는 어렵고 춘천 가는 길에 있는 남이섬에 가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그 섬은 여러 번 영화에서 보았다. 그러나 자기가 가볼 기회가 있을 섬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숲속 길을 걷고 물가에 앉아 바구니를 열고 밥도 함께 먹을 생각은 가슴을 뛰게 했다. 여자는 점심은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일요일 일하면 사흘이 남아 있었다. 여자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이틀 동안 밤을 새워가며 약속한 일들을 마쳤다. 토요일 오후에 여자는 여러 가지 과일을 사고 음료수를 사고 소고기며 김밥 재료를 샀다.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말 작정이었다. 늘 하던 것처럼 쉽게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고 싶지는 않았다. 여자는 혹시 자신이 무슨 기대를 품고 있는 것으로 남자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랬다. 감히 사랑이나 결혼 같은 엄청난 일을 바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여자는 그저 자기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물로 주고 싶었다. 4월 봄날의 연초록 잎이 앞을 다투듯 돋아나 있는 큰 나무들이 서 있는 남이섬의 흙길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다.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김밥과 과일을 나누어 먹으며 여자는 가슴속으로 그 강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행복했다. 남자는 들고 온 소형 라디오에 카세트를 넣고 음악을 틀었다. 비발디의 사계였다. 마음대로라면 오디오를 다 통째로 들고 오고 싶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여자는 음악을 들으며 나무들과 물 그림자들을 처음 보는 사물들처럼 열심히 바라보았다. 모든 것들이 풀꽃과 흙은 물론이고 심지어 돌까지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자는 처음 알게 된 것 같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무와 강물과 바람소리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이 남자는 상처 깊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내게도 친절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고 보니 남자는 여자의 손을 잡거나 안으려고 든 적도 없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서 그저 내가 너무 편했던 거야. 그렇게 부담 없이 방에 들어오라고 하고 피크닉을 가자고 했던 게 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여자로 보이지 않아서였던 거야. 뚜껑을 열어놓았던 찬압 안에 남아있던 김밥이 늦은 오후에 바람에 스치며 까칠하게 말라붙기 시작했다. 여자는 찬압의 뚜껑을 덮었다. 바구니를 다 챙겨 들고 일어선 다음 여자는 남자가 붉은 체크무늬의 담요를 접는 것을 바라보았다. 행복한 하루가 이제 막을 내리는구나 하고 생각하자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일었다. 담요를 챙겨 곁에 놓고 한 손으로 바구니를 받아든 남자가 다른 손으로 여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얼굴을 돌려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여자는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가 떴다. 풀과 나무와 강물이 다시 살아나는 소리가 들렸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동안 두 사람 다 별로 말을 나누지 않았다. 남자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골똘하게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눈빛은 다른 세상을 향하는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함께 음악을 듣지 않고 혼자 쉬고 싶다고 여자는 말했다. 남자는 얼굴을 돌리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좌석 및 발치에 내려놓은 바구니와 담요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여자는 이제 그 남자의 방에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여자는 남자에게 기대가 생겼고 그 기대는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그래, 이것으로 충분해. 이제 남자에게 부담을 줘서 어색한 관계가 되기 전에 이 집을 빨리 떠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지만 여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연녹색 풍경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오늘 하루만 다른 근심을 하지 말고 걱정은 내일 하자. 초록이라면 피크닉에서 돌아온 후 어떻게 했을까? 여자는 집에 들어가면 피크닉을 다녀온 초록이의 이야기를 밤을 새워 그려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